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엔 이런저런 사연으로 장기간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 억울했으면 그러겠냐는 의견과 삼성이 무슨 죄냐,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장 기획 이어서 두 개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 배경에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 차이 시시비비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남성이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에게까지 성관계 영상을 보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뉴스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러시아에선 전혀 다르게 황당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현장 기획으로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청, 국회, 청와대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으로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현수막들을 걸어놓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대답 없는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들. 오죽 억울했으면 그러겠냐는 의견과 삼성이 무슨 죄냐, 그래도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기업인데 보기에도 안 좋고 한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로투데이는 오늘 관련 보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기자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삼성 해고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차량과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사거리 한 모퉁이, 20m 높이 경찰 교통영상 CCTV 철탑에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 그런데 CCTV 철탑 꼭대기 사람의 맨발이 철탑 바깥으로 삐죽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삼성 본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교통 CCTV 철탑에 올라가 누군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률방송 취재팀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협조를 얻어 119 소방 사다리차를 타고 철탑 부근으로 올라가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수단은 동료들이 지상에서 사다리줄로 올려주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휴대폰 통화. 사다리차와 CCTV 철탑의 충돌 위험성 때문에 인터뷰도 휴대폰으로 진행됐습니다. 1959년 7월 10일생, 얼마 전 환갑을 막 지난 김용희 씨는 삼성 해고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 삼성 계열사의 노조를 만들려다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회유와 압박이 통하지 않자 95년 삼성에서 완전히 해고당했다는 게 김용희 씨의 주장입니다. 해고 통지도 없이 지난 24년 동안 복직하지 못한 부분들, 해고자는 해고자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0년 넘은 지난한 싸움이 될지는 자신도 몰랐다는 김용희 씨.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복직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고 지난 6월 5일 마지막 저항의 수단으로 20m 높이 강남역 교통 CCTV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7월 10일 자신의 60세 생일이자 노동자로서의 정년을 한 달 5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5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계속 이어서 국회 앞에 가서 119일 동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언론과 인권위, 국회 수없이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에 김용희 씨는 사방 1.5m 정도 공간, 누우면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 보통 사람이라면 몇 시간도 견디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벌써 40일 가까이, 그것도 그냥 고공농성이 아닌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펼 수가 없어서 잠잘 때 가장 불편하고요. 움직이는 것조차도 여기는 힘들어요. 너무 협소해가지고 뭐 더위는 말할 것도 없고 비 오면 비 그대로 쐬고 최악이죠.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언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것이 김용희 씨의 상태를 확인한 인도주의 실천연대 의사의 설명입니다. 단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팔, 다리, 엉덩이 쪽에 근육과 살이 모두 빠져서 지금 앉아있기만 해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 지금 사실 뭐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저혈당 쇼크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조를 만들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이후에도 복직 투쟁을 벌이는 등 삼성에 저항하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는 김용희 씨의 주장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와 관계된 부서가 다 없어져 사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노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관련해 갖고 담당해 주실 분이 부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신의 목숨마저 도외시한 수십일에 걸친 고공 단식 농성. 미관도 미관이고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경찰 폴리스라인 설치로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는 등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있다는 지적에 김용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의 제 처지와 삼성으로부터 탄압받았던 것들을 보고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로서 할 말이 없죠.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의 CCTV 철탑 고공 농성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걸려있는 현수막들,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입니다. 삼성 서초 사옥과 그 앞을 가로지르는 인도 사이 이런저런 현수막들이 언뜻 봐도 10여 개 넘게 걸려 펄럭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수수료 동결, 삼성 이재용이 이 돈으로 살아봐라, 성추행 강요 등 삼성그룹 만행에 죽어간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수사하고 아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삼성 서초 사옥 앞에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삼성 서초 사옥 건립 직후부터 사옥 앞은 삼성 비판 붙박이 시위 장소가 됐고 이후 10년 넘게 이런저런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이 때로는 교체되기도 하면서 하나둘씩 늘어온 겁니다.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람들은 삼성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수막을 내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재벌그룹이 벌인 이전까지 온갖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정경유착으로 많은 편법, 불법들을 자행을 해왔고 그래도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고 그렇게 삼성 서초 사옥 앞은 누구누구를 처벌하라는 식의 거칠고 날선어조의 현수막이 10년 넘게 펄럭거리는 게 어느새 일상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연 없는 현수막은 없습니다. 다 걸만해서 걸은 건데 강남역 거리를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걸려있는 이 현수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은 일단 지저분하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저분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죠. 가끔은 너무 정신없기도 하니까. 강남역이 좀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좀 지저분하다, 깨끗해서 강남이구나 하는데 저길 딱 봤을 땐 이게 조금 분위기가 음침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정당한 의사표시로 괜찮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저 메시지가 다른 거나 이상한 거면 모르겠는데 저런 내용이라면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글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은 전후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엔 안 좋다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It doesn't look nice. It looks like a mess up. I think this is center of Gangnam Station. Everything need to be tidy and arrangeable. Not good. Not beautiful. 현수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호불호와 찬반,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관할 서초구청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본사 앞에 그 현수막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다. 지나다 보면 더럽고 그러니까 갈라내갖고 뭐 그런 민원이 주로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접수가. 하지만 법적인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현수막 철거 시 당장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불보듯 뻔해 경찰과 구청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떼고 안 되고는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때라 떼지 마라 할 것도 없고 경찰은 그냥 신고 정도. 네, 그러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근데 이걸 띄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걸 뭐 원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처벌은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이거 해서 뭐. 그룹 총수 일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현수막들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논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어봐야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 현수막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저렇게 인도에 현수막들을 걸어놓고 있어도 저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불법인가요? 네, 일단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5개 광고물법에 의하면 네. 현수막을 포함해서 5개 광고를 걸려면 네.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기준에 의하면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 삼성 서초 사옥 앞 현수막들은 이제 언뜻 보면 불법 현수막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게 이 삼성 서초 사옥 앞 현수막들은 일단 5개 광고물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5개 광고물법 적용을 받기도 힘든 대목도 있습니다. 이게 현수막이 5개 광고물이 아니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집회나 아니면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삼성 서초 사옥 앞의 현수막들도 이런 일종의 집회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네. 삼성 서초 사옥 앞을 관할하는 서초 경찰서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네. 실제 관련 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30일 단위로 집회 신고를 계속하고 이제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네.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해당 현수막들은 집회나 시위 용품에 해당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거는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내고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여주신 거라 불법은 아니거든요. 거기 걸고 있는 현수막은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걸어놓기 때문에 뭐 불법에 이런 구분은 없고요. 집회 신고된 장소에다가 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강남역 교통 CCTV 첨탑의 경우에는 네. 철탑의 경우엔 집회 신고가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여기 걸려 있는 이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CTV 첨탑 고공농성의 경우도 집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만 보자면 불법 시위에 해당하고 걸려있는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 위반 그리고 교통 CCTV를 사실상 무단 점거하고 있는 만큼 업무방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 달씩 몇 년씩 계속 걸어놓고 있는 거를 그럼 뭐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인가요? 네,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집회 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집회 물품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삼성 서초 사옥 앞은 1년 365일 집회 신고는 되어 있지만 정작 네. 집회는 열리지 않는 경우인데요. 네. 이제 실제 취재진이 여러 차례 삼성 서초 사옥 앞을 취재차 찾아갔지만 네. 이제 노숙 농성 중인 텐트는 비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네. 집회가 열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집회를 해야 집회지 집회 신고만 하고 정작 집회는 열지 않고 집회 물품이라고 현수막만 1년 내내 걸고 있는 건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탈법행위라는 겁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개최를 해야지만이 이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집회를 개최 안 하는데도 현수막을 걸고 있으면 그거는 구청에서 수거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합법적인 게 아니라면 경찰이 뭐 떼거나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네. 이제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받지만 이제 네. 불탈법 현수막 단속이나 철거 등은 구청 관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거칠게 말하면 음주운전은 불법이지만 네. 경찰만 단속할 수 있고 이제 구청은 단속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제 현수막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현수막을 따로 거는 신고는 없어요. 그냥 집회 신고일 뿐이지 충돌이 되니까 이제 구청에서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관할구청이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의 반발 등을 인식해서 이제 일단 집회 신고는 되어 있고 현수막은 집회 용품에 해당해서 합법 시위 용품이다. 그걸 우리가 건들 수는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서초구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네. 아무튼 바로 직접적인 단속이나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서초구청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이제 상시 이제 거기 시자들 집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요즘 집회 신고는 24시간 다 받아주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간에 몰래 가서 뭐 이렇게 현수막 그 정비하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난해하네요. 이게 뭐 서초구청만의 일은 아닐 텐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좀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가 다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서대문구의 경우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구청장이 직접 공무원과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 미관이나 통행 장애 그리고 이제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말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불법인 거는 현수막을 붙여서는 우선 안 되는 거고요. 법을 지키자는 거고. 저는 그야말로 도시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상업적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강요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문 구청장은 그러면서 네. 이제 집회 현수막일지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해당 현수막은 엄연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법제처 6권 해석을 받았다면서 네.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걸어만 놓고 집회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그 집회 장소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없이 거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단호하네요. 뭐 결론적으로 집회 신고만 하고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걸어놓는 건 어쨌든 불법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서초구청의 경우 삼성 피해자들의 시위라는 일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탈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단속을 못하는 거는 행정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눈치를 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게 의지만 있으면은 또는 실무 담당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속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안 하는 뿐이라고. 네, 무조건 떼고 철거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법에 맞게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못 미쳤지만 애초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즉각 받아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 배경에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 차이, 시시비비와 경과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일부가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문입니다. 원고 등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이 판결 2주 전인 같은 달 10일 대법원 2부는 같은 사안의 재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청구권에 강제 동원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사안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 2부와 1부가 2주 차이를 두고 180도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한 대법전원 합의체 판결 사유와 취지를 이해하려면 앞서 대법원 1부와 2부 두 재판부 공히 언급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조약은 4개의 협정과 25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 가운데 하나인 경제협력협정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바탕으로 한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식 명칭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 제2조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채약국은 양채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채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가 그것입니다. 같은 조 3은 일방 채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자는 일본의 패전일, 우리나라엔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을 말합니다. 그 이전 식민지배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등의 협정 문구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03년 10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제3고심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수 의견을 낸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는 별개 의견을 따로 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 포기, 즉 어찌됐든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는 없지만 피해자 개인들이 일제히 불법 행위에 대한 구제에 나설 권리까지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반면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헌의 의미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언뜻 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 문구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 반대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모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기본 조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당 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의 해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조약의 임의는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약 체결일인 1965년 6월 22일까지로 일본의 조선 병합과 식민지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즉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제 이후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 당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소됐고 추가 청구권 행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이 임의를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 자체가 무효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 지배였던 만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불법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무효라는 글자를 일본 최고재판소는 식민지배가 끝나면서부터,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 시작부터 무효라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과 링크 등을 걸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무도하다.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되다는 뜻인데 우리 대법 판결을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이탈리아군인 수십만 명을 독일 본토로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것과 관련해 과거 이탈리아 전쟁포로가 낸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독일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페리니 사건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1961년 체결한 2차 세계대전 기간 경제 민사관계 청산조약을 근거로 나치 동일의 불법행위는 청산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권력적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탈리아 주장을 기각하고 독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제히 식민지배 불법성을 한일조약에 명시하지 않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덜컥 체결한 게 원죄라면 원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니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할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현재의 한일 갈등이 제2의 임진왜란, 100년 전 제2의 3.1 운동회까지 비유되고 있는데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꼭 이겼으면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유니클로 매장에 전시된 의류를 립스틱으로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얘기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유니클로 립스틱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그 유니클로는 네. 한국 진출에 성공한 이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네. 한국에만 187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일본 경제 보복 속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의 주요 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니클로는 일본 내 우익단체를 지원한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2010년에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티셔츠를 출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고요. 네. 얼마 전에는 그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뭐 해봐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네. 한국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네. 경기도 수원시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양말 수십 켤레에 누군가가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서 훼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뒤였던 20일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수십 벌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해당 매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40만 원 상당의 제품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뭐 용의자가 오늘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그 유니클로 양말 수십 켤레를 빨간색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놓은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50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A씨는 2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그 의류 수십 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여성을 상대로 이번 립스틱 사건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네.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그 불매 운동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네. 합니다.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주운 도구로 범행을 저질렀고 네. 과거에는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일 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경찰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옷을 찢거나 뭘 부순 것도 아닌데 립스틱으로 쭉 근 것도 뭐 재물 손괴죄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 재물손괴죄는 네. 그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네.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위협력을 행사해서 그 원래의 용도에 따라 효용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네. 만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네. 됩니다. 지금 사안처럼 고의로 양말이나 의류를 훼손한 행위는 그 제품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 유니클로 매장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유니클로 사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렇게 뭐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한다면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을 뭐 집회를 네. 통해서 한다거나 1인 시위를 하는 것들은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 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소비자 주도의 불매 운동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헌법 제124조에 보장된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네. 게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립스틱 사건처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상품을 네. 훼손하거나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이제 위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적법한 불매 네. 운동이 아니라 네. 이제 위법하게 되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늘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택배 노조는 네. 택배 상자 외부에서 유니클로 로고를 확인한 후에 자체 제작한 배송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물품을 사측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유니클로는 전봉기인 611을 디자인으로 사용해온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라고 네. 하면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샷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배송 거부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업무방해죄는 이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런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허위 사실보다는 이제 위력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도 위력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압박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분위기상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유니클로나 아니면 택배회사 본사가 고소나 고발 업무방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네, 이제 먼저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사안처럼 이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언제나 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제한적으로 전후 사정에 비춰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네. 위력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측에 손해가 단순히 발생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뭐 노노재팬 사이트도 뭐 폭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쪽발이 기업 그리고 뭐 이용자한테는 뭐 매국노 외고 이렇게 일본 제품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네.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겠고요. 단순 의견이면 모욕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네. 매국노, 외구와 같이 이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이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네. 한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롱이나 욕설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의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뭐 고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번 사건, 이 불매운동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지금까지 그 일본 네. 제품 불매 운동은 이제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네.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이제 립스틱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 네.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네. 소비자 주권의 표현의 일환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에 네.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네 글자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선 지난 19일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남성이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보내 다시 사귀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러시아에선 러시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로 둔갑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신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20대 러시아 남성 G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지난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단독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G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률방송 로투데이 관련 보도가 정작 러시아에선 엉뚱함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없는 가짜뉴스 사건으로 비화해 피해 한국 여성에 대한 엄청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러시아 남성과 한국 여성이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에 2분 4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러시아어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러시아어는 미친 한국 여자가 순진하고 무고한 러시아 남자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칠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관련 사건이 보도된 러시아로 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В гнев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о и особенно опасно теперь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ет Алишер Гафуров. Увлечение юной кореянкой обернулось для него тюремным заключением. За решетку в чужой стране он попал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мел смелость разлюбить. 한국 거주 러시아 남성의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에 대한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다룬 러시아 방송사 뉴스인데 내용이 한국 법원의 판결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Странно, экс-подруга брата начала вести себя после расставания. Присылала Мадине фотографии инти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обещала расправи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если он к ней не вернется. 사귈 때 찍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한국 여성 29살 이모 씨가 아니고 러시아 남성 G씨라는 게 러시아 방송사 보도입니다.
방송은 G 씨의 여동생까지 인터뷰해 이 씨가 헤어진 러시아 남성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Она угрожала нашей семье, что она его убьет, то, что она лишит его свободы, он сядет. 이 러시아 방송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부 영상을 보여주며 법정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의 일부분이라며 마치 재판부가 러시아 남성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듯이 묘사합니다. Угрожали, что вы выложите в интернет все вот фотографии, которые обнаженного тела. И вот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방송은 그러면서 모스크바의 한 변호사를 인용해 한국은 최소한 러시아 시민에게 통역사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통역도 없이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사건을 맡은 이호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통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고 실제 그 방송에 방송된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들이 많아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 피해 여성 이 씨의 얼굴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여러 차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방송사는 러시아 최대 민영 방송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사라는 것이 해당 영상을 법률방송에 제보해준 해외 방송 전문 유튜버의 설명입니다. 문제가 이 영상을 만든 러시아 뉴스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실제 해당 동영상은 25일 기준 유튜브에서 현재 20만 회 가까이 조회됐는가 하면 다른 러시아 방송사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청원 사이트까지 개설되는 등 파문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신원 노출 차단 등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한 황당한 러시아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이 아티엔 바나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외 문화 컨텐츠 전문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이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 영상을 보고 이제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단독 보도했던 저희 네. 법률 방송에 연락을 해온 건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뉴스를 보면 러시아 남자분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다. 교도소에 가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대요. 그리고 그 협박을 한 이유가 이 남자랑 다시 사귀고 싶어서 그랬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다 믿는 것 같았어요. 같은 한국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앞서 보도했는데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둔갑된 것도 둔갑된 거지만 피해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러시아 방송사들 이곳저곳에서 이미 보도가 된 상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제 다 공개된 상황이고 네. 이제 해당 동영상이나 캡처 사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등 이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러시아 방송사나 이 러시아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해 보이는데요.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에 달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할 실익이 없고 송달 문제로 소송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 유튜브 본사를 상대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특히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일단 이제 유튜브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나 또 이제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방송사 또는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이제 유튜브에 해당 가짜뉴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서 이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삭제 요청을 해도 네. 이제 유튜브가 영상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유튜브를 상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런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유튜브 본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뭐 러시아에서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서 뭐 혐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여성 뭐 대책은 없는지 진짜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일반 사고들에 비해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250만 시대 앞으로 훨씬 더 늘어갈 텐데요.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입구에서 승용차가 보행로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차량이 많이 몰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벼란간 보행로를 덮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사고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5살 김모 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에 있다가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판단력과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높은데 이는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해숙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21만 5천여 건에서 2017년 21만 6천여 건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155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고령 사회임에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일이고 그것 우리가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력 인프라가 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이 되었느냐 정말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 대책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면허증 반납은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 침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는 다 줄고 있는데 이 고령 운전자 또 고령 보행자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령자에 대한 보호 대책, 안전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재 발표를 맡은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제도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 차량 기술 측면 등 세 측면에서 분야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와 교육 제도를 개선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운전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강 처장은 이와 관련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 개발과 조건부 면허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야간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자기가 활동 영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이런 조건부 면허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강 처장은 시설과 차량 기술 측면에선 도로 조명 및 안내 표지 활자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과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 궁극적으론 고령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시도 서울에 준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면허 반납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 정책 마련과 실현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열흘째 되는데요. 법 시행 이후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관련 제보가 급증하는 등 파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신증권 노조가 명동 본사 앞에서 회사가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빙자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짓이고 어디서부터가 괴롭힘일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대신증권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이 되려는가 등의 피켓을 든 노조원들이 시위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회사가 오는 25일부터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자산관리 액티브 사내 프레젠테이션 대회입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7일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수익이 떨어지는 직원 등 일부 직원들을 이른바 저성과자로 낙인 찍고 PT대회를 빙자한 망신 주기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참가 대상자들의 면모를 보면 본사에서 지점으로 나온 지 6개월 된 영업직원, 전략적 성과관리 대상인 자가 포함된 점, 이것은 영업 강화 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 것입니다. 이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이 대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참가 대상자를 영업직원 전체로 확대해 대회를 강행하려는 등 적반하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권업계 1호점이 되지 않도록 한 시급한 조치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가 끝나지 않고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 회사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성과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냐는 항변입니다. 어떤 상품을 고액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법인한테 요구를 팔려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그 상품 제안에 대한 그런 PT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요 대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증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PT대회마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면 업무 지시는 어떻게 시키고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적당한 교육이 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저희는 그걸 한 거지. 저희가 이게 특정 누구에 대해서 이제 괴롭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너무 저쪽 노조에서는 괴롭힘 쪽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현장에선 혼선과 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시행 초기 일시적인 문제라며 곧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선례들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정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선례들이 앉아서 기다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습니다. 권위 있는 단체에서 그 유권 해석을 내려서 괴롭힘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실제로 직장생활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을 둬야 되고요. 지나치게 확대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이 그 장애를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현장에선 이런저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예 기계적으로만 대하겠다는 부작용도 일부 감지됩니다. 경영진과 노동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자신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중학생 딸을 붙잡고 너희 아빠 어딨어 식으로 아이의 등교를 20분가량 막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59살 여성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찾아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A양과 마주쳤습니다. A양의 아버지와 분쟁을 겪고 있던 김 씨는 A양에게 내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고 하면서 A양을 1층 출입문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양은 모르는 아줌마가 학교에 못 가게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A양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A양을 불법 감금한 감금죄로 김 씨를 벌금형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양을 막은 적이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A양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김 씨의 행위는 감금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 재판 신청에 이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한 항소. 김 씨 본인은 정말 감금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김 씨 생각과 많이 다른 듯합니다. 다 떠나서 그게 무엇이 됐든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거나 볼모로 잡는 건 무슨 이유에서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